오늘 전국 저희가 진단하기 위해서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국민의힘 조금 전 그 경선 결과 제일 관심이었던 경기지사에 결국 김은혜 의원이 공천 확정됐습니다. 그 차이가 꽤 10%포인트 이상 났더군요.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의외의 결과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김은혜 의원은 지금 치고 올라가는 상승세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도 않을까라는 또 일각의 관측도 있었습니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김은혜 의원이 승리를 했고, 그것도 상당한 표차로 승리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제 유승민 의원이 그 대선에서 경선 탈락한 이후에도 사실은 정계 은퇴까지 고민하던 차에 경기지사에 마땅히 나갈 사람이 없다라는 주위의 권유, 그리고 또 국민의힘 내에서도 경기지사에 나가서 싸울 만한 마땅한 또 선수가 없다는 그 주위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사실은 고심 끝에 사실 독배를 드는 심정으로 나간 것이었거든요. 네. 저는 그런 희생의 정신은 충분히 높이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김은혜 의원이 인수위 대변인을 맡으면서 인지도가 상승이 되고 또 좋은 이미지와 함께 사실은 상승세를 타면서 뒤늦게 뛰어들었는데 의외의 결과로 김은혜 의원이 경선 후보에서 승리를 하게 돼서 역시 정치는 장강의 흐름 앞에는 길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유승민 의원이 오늘 경선에서 패배는 했습니다만 당을 위해서 그리고 독배를 드는 심정으로 그런 결단을 내린 점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 당원들도 또 국민 여러분들도 높이 평가를 해줘야 된다 생각을 하고, 김은혜 의원의 앞으로 선전이 마지막 본선 승리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기대를 해봅니다. 네, 장강의 흐름이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최 교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그래서 일단 현역 의원의 감점이 있었거든요. 김은혜 의원은. 근데 그 감점이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꽤 큰 표차로 이겼더라고요. 과반을 넘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은 경기도에 연고가 없다라는 거. 그건 서울과 경기도 같이 광역단체에는 그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서울하고 경기도는 좀 다릅니다. 경기도민들에겐 좀 경기도의 그 지역 정체성 같은 게 좀 있거든요. 좀 그것도 많이 작용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단지 이제 당심과 민심이 50대 50을 작용했기 때문에 당심에서 좀 상당히 압도적으로 이긴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와의 그 경선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 지금 민심의 여론조사는 좀 혼조세였어요. 유승민 후보와 김은혜 후보가 이제 좀 엎치락뒤치락한 측면이 있었는데, 그래도 좀 유승민 후보가 좀 앞서는 측면이 있었고, 워낙 인지도가 높으니까 대선 주자급이니까. 그런데 이제 당심에서는 이른바 윤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저는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게 뭐 좋다 나쁘다의 의미를 떠나서 현실 정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꼭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당선인이 아직 대통령 취임도 안 했단 말이에요. 한창 이제 올라가는 뜨는 태양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당원 협의회장들 그리고 또 그 당원 협의에 영향을 받는 그 당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했고, 또 김 교수님 말씀처럼 김은혜 의원이 당선인 대변인이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그 경기도의 지역을 갖고 있는 의원이기도 하고, 또 대장동 사건 이런 데서 상당히 발군의 실력을 보였던 것 같아요. 이미지가 나쁘지 않았죠. 그러나 유승민 전 의원도 상당히 개혁적이고 보수라 하더라도 말이죠. 상당히 아깝긴 아까워요. 근데 선거라는 게 정치라는 게 누군가 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아까운 후보인데 결국은 뭐 그렇게 됐습니다. 결과는. 윤심이 어느 정도 얼마나 작용한 겁니까? 윤심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구체적으로 예전처럼 뭐 지시를 내리거나 당협위원장이 대의원이나 또 이 책임 당원들한테 전화를 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또 그게 통하지도 않습니다. 저도 지금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당협위원장의 오다로 당협위원장이 통제하고 있는 그 같은 지역 당협에서 그것들이 관철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그러나 이제 당원들이 다 알고 있죠. 지금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바로 출범하자마자 지방선거를 하는데 중앙 권력은 우리가 되찾아왔지만 지방 권력도 되찾아와야 된다. 그래야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출발에 도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어떤 그 시작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자. 이 생각은 뭐 누구나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윤심이 당원들 사이에서 적어도 당심에서는 의원 중에 서로 확보가 되고 공유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이제 특히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유승민 의원은 당심에서는 조금 손해를 보는 그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탄핵 국면에서
바른정당으로 이제 나가셨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층 입장에서는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일정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당원들이 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런 당심의 기본적인 그 분위기가 있는 데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도움을 주자라고 하는 그런 당심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이 형성이 되면서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당선인의 대변이었던 김은혜 의원에게 상당 부분 표심, 당심의 표심이 가지 않았을까. 충분히 그렇게 가능한 해석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자발적인 윤심의 그 발로다라는 말씀이셨고 직접적인 도움은 없었는가라는 부분은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직접적인 도움 같은 거는 할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대단히 어려워요. 당협 회장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언론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게 잘못 요즘은 유출이라는 표현 많이 나오던데 잘못 유출되거나 이렇게 된다면요 전화를 받은 사람이 얘기를 한다든가 언론에 그건 뭐 엄청난 공정성 시비가 돼가지고 그건 뭐 경선 자체가 파행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그렇게 무리하게 할 일이 없겠죠. 그러나 그 정치 이제 과거에도 보면요 그 지구당 위원장들에게 소속되는 대의원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은 지구당은 없습니다만 그 대의원들이 그걸 잘 알아요 이렇게. 그 참 이른바 당심이라는 표현이 참 미묘한 표현이긴 한데 그게 특별한 그런 무슨 얘기나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아름아름 또 자신들끼리 모임을 갖고 이러면서 말이죠. 그게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형성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는 언론도 그렇고 무슨 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뭐 윤심이다, 박심이다, 뭐 이심이다 얘기하는 건데 그 정치가 어떤 그 하나의 권력의 향배를 쫓는 그 작업이 정치이기 때문에 저는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걸 비판할 수는 없다. 네. 그렇게 자연히 형성되는 여론이거든요. 말하자면 그게 당내에서 여론되는 형성된 여론, 그게 당심 아니겠어요? 네. 그런 점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배제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기본적으로 윤석열 후보와 경쟁 관계에 있던 후보였잖아요. 불과 한두 달 전에. 네, 네. 그러니까 이번 대선 이 경기도지사 선거 경선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어요. 뭐 당내에서 과거에 뭐 박근혜 전 대표에게 뭐 같이 이제 대립을 세웠다, 뭐 이런 증세 없는 복진 허구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현재 구도가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입장에서 싸웠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승민 그 의원은 원래는 정계 은퇴를 고민하다가 네. 마지막으로 이 경기지사에 헌신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출마 선언했었지 않습니까? 유승민 그 의원의 앞으로의 정치 생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유승민 의원으로서는 이제 가장 그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대통령 후보를 2번이나 출마를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 또 경선에서 사실상 또 패배했고, 그리고 그 패배한 이후에 또 고민하다가 사실 경기도지사에 사실은 마지막 봉사의 기회로서 출마를 한 것인데 사실 신해죠, 신해. 초선 의원에게 사실은 지금 의문의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이 그동안 가져왔던 그 우리 보수 정치권 내에서 가지고 있는 특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개혁적이고 합리적이고 실력이 있는 올곧은 어떤 노선과 경력을 쌓아왔기 때문에 저는 유승민 의원이 그러한 어떤 그 특장점을 활용할 수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 마지막에 와서는 지금 그것을 결국 꽃을 피지 못하고 수차례의 노력과 시도 끝에 결국은 이제 좌절된 것 같은데요. 저는 유승민 의원 개인적으로 지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시 재기하기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렵지 않을까. 물론 이제 정치라는 것은 꺼진 불도 다시 보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네, 또 시대 가치가 맞고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맞다면 또 국민들로부터 불려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지금 시기에서는 조금 더 스스로 좀 쉬시면서 자기 앞에 어떤 진로와 마지막에 어떤 결정의 길을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은 학교도 이제 경기 지역에 위치해 계시고 네. 그쪽 민심을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들으시는 편인데 자 이제 그러면 본선이 이제 대진표가 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은 김은혜 후보 확정됐고 이쪽은 아직 확정 안 됐지만 본선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현재 민주당의 김동연 이제 후보가 조금 앞서는 걸로 나오는 여론조사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김동연 후보도 사실상 원래 고향은 이제 충청도고 지난 대선 때도 충청도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아주대학 총장을 했다라는 거, 그 연고를 많이 주장하고 있어요. 네. 그러나 지금 김은혜 의원은 현재 지역구가 분당갑이니까 이건 좀 유리한 측면이고 인지도는 이제 김동연 후보 못지않게 김은혜 이제 후보라고 지칭한다면 김은혜 후보도 뭐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졌죠. 이번 대선 기간 중에 말이죠. 알기는 어려운데 경기도 지역이 이번 대선에서 어쨌든 민주당이 이겼지 않습니까? 0.5% 차로 이겼어요.
5% 표차라면 그 적은 표차 아니에요. 이번 워낙 이제 박빙이었기 때문에. 근데 경기도도 북부와 남부가 또 다르거든요. 지역이 많이 다르죠. 지역 정서가 많이 다르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지난 얘기입니다만 김은혜 후보가 이길 줄 알았다고 저는 생각했던 게 네. 유승민 후보가 뭐 능력이나 역량이 딸려서가 아니라 제가 그 정체성 말씀드렸잖아요. 경기도 지역에는 언론에 있는 분들도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유승민 전 의원이 우리 경기도를 너무 이렇게 좀 뭐 가볍게 본단 말은 좀 이상하지만 그게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 많이 하는 거 들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의 정체성이 있구나 확실히 제가 느꼈어요. 네. 거기 사시는 분들. 물론 이제 경기도도 서울에서 간 분들도 많긴 많아요. 그러나 거기 토백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점이 있는데 그런 점이라면은 그런 관점에서만 본다면 김은혜 후보가 좀 유리할 것이고 그러나 김동연 후보는 그래도 대선 주자로서 민주당에 이제 단일화했던 후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이 아무튼 또 이겼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하면 또 김동연 후보가 좀 이길 것 같고 지금 알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민주당의 경선 과정을 좀 보면서 네. 그 여론이 형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지 알 것 같아요. 지금 단정하기 조금 빠르다. 네. 오늘 김은혜 후보가 오늘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네, 예. 알겠습니다. 대진표들이 속속 확정되고 있고요. 오늘 국민의힘은 인천은 유정복 전 시장이 네, 결정됐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민주당 인천 시장 후보가 아직 결정이 안 됐죠. 지금 현역이 민주당이기 현역 때문에 의원. 현역 민주당이에요. 예, 현역 박남춘 시장. 시장이기 때문에 박남춘 시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지금 경선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박남춘 현 시장이 뭐 유리하겠죠. 그러면 박남춘 현 시장과 이제 유정복 전 시장의 양강 구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장이 이제 대진표가 지금 진행 중이고 네, 거기서는 오히려 국민의힘은 뭐 오세훈 시장으로 단수 공천이 돼 있는 상황이고 이미 이제 운동과 끈을 메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은 이제 송영길 대표 등등해서 내용을 겪었습니다만 네. 이제 일정을 잡아서 경선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누가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새로운 인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그야말로 돌고 돌아서 이제 경선을 치르게 됐는데 네. 100% 국민 경선을 하게 됐는데 워낙 송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이른바 86 용태론을 본인이 얘기했었고 또 총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그것도 자신이 얘기했었고 말이죠.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의 시발이 됐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당내? 그래서 송 대표한테 조금 유리한 게 당심이 빠졌단 말이죠. 일단 100% 국민 경선을 하니까 50대 50이 아니란 말이에요. 당심 대 민심의 50대 50이 아니라서 만약에 당심이 50이 들어가면은 송 전 대표에게 좀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분리할 수 있다. 오히려 불리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그 안에 당심과 민심이 만약에 같이 한다면 최근에도 송영길 전 대표를 배제했었잖아요. 서울시 당협위원장. 네, 당협에서. 그러니까 서울 그 민주당의 지도부는 여전히 친문 그 이제 당권파들의 그 당심이 작용한다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었다. 네. 일단 이제 돌고 돌아가지고 경선에 참여하게 됐고 그렇다면은 송영길 전 대표도 뭐 물론 민주당 선거에 패배의 책임이 없지 않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 여전히 유효하다 하더라도 그 책임론은 말이죠. 아무튼 그래도 지금 마땅한 후보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이낙연 전 후보는 이미 뭐 출마하지 않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네, 네. 박영선 전 장관이나 이제 강경화 전 장관 얘기하는데 강경화 전 장관은 그 외교부 장관 했지만 정치권에 갑자기 들어와서 좀 영향력 행사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여러 가지 그 갈등이 내재하고 있습니다만 송 전 대표가 그래도 현재 구도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지금으로서 일단 뭐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 감안해서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이것이 이제 결정되는 과정에 전략공천위원회에서 네. 컷오프가 됐다가 이재명 고문이 전화도 하고 뭐 텔레그램 장문의 메시지도 네. 보내고 비대위원들한테 하면서 이제 그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이제 또 분당 갑이 비었지 않습니까? 네. 김은혜 의원이 나가게 되면 그러면 이재명 고문이 거기에도 나올 수 있는 건가?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제 분당 갑에 다시 보궐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재명 후보가 뭐 다시 뛰겠다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분당 을은 김병우 의원이 출마를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네. 뭐 거기에 보호전은 없을 것 같고요. 예. 저는 송영길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민주당 후보가 될지는 지금은 유력하게 보입니다만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간에 지금 이 사단은 그 내면의 기저의 흐름을 보면 사실은 친명과 비명 간의 사실은 갈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신주류로 등극한 이재명 후보 계열의 친명 그룹이 여전히 당에 대해서 이제 힘을 발휘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게 6월 1일 지방선거의 대진표가 아니라 그 너머를 생각하면 바로 두 달 후에 8월달 전당대회를 위한 당권 투쟁입니다. 네. 8월달 전당대회 당권을 신주류인 친명계가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구주류였던
비명계가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삿바 싸움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것들 염두에 두고 지금 서울시장에 이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의 선정 방식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심이 반영되지 않는,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에서는 국민 경선이라고 그러면 여론조사가 아니라 국민 선거인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선거인단에 등록을 해서 등록한 선거인단들이 일반 국민에게 개방을 하긴 하지만 자발적으로 등록한 선거인단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거거든요. 네, 네. 그게 민주당의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이 발표로는 100% 국민 경선으로 한다. 그래서 언론에는 여론조사로 이야기되는데 그건 제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로 100% 한다고 한다면 송영길 후보가 갖는 장점은 그냥 인지도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호도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나 애초에 민주당이 했던 방식대로 선거인단에 의한 100% 국민 경선이라고 한다면 그건 송영길 후보에 대한 이재명의 어떤 전폭적인 지원이 있다고 한다면 조직적인 결집이 가능하고, 똑같은 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는 대부분의 현역 의원들이 비명계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또 비명계들이 결집해서 또 선거인단을 또 조직해내면 또 이것도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변수는 결선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대1로 50% 넘는 수치가 나올 때까지 계속 경선을 다 계속 한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송영길 후보도 계산이 굉장히 복잡한 고차방정시 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것은 밑바닥에 2달 후에 8월 전당대회를 놓고 벌이는 당권 경쟁에서 친명계와 비명계 한판 승부이기 때문에 네. 예측이 불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 후보 중에 그 결정된 후보 중에 제일 관심이었던 것이 경기라면은 내일 발표되는 것 중에는 이제 대구 아니겠습니까? 네, 대구. 이제 홍준표, 유영아, 김재원 세 후보가 각축을 하고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교수님? 그래서 내일 결정되는데 제가 여기서 누가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기 그런데 저는 홍준표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 이유가 유영아 변호사에 대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명시적으로 지지선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대구라 하더라도 말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런 정치 발언 이 자체가 갖는 영향력이라는 게 아무리 대구 지역임을 감안하더라도 좀 한계가 있다고 좀 봐요. 제한적이고. 네. 유 변호사가 물론 박 전 대통령 옆에서 상당히 돕고 많이 뭐 그것도 알려진 분이긴 합니다만 홍준표 후보는 바로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의 그 각축을 벌였던 윤 후보와 말이죠. 그런 인지도를 갖고 있고 워낙 또 중앙 정치에 그 이른바 거물로 통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고, 또한 김재원 최고위원도 나름 공을 들이긴 들였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김재원 최고와 전 최고죠. 전 최고위원과 유영아 변호사의 단일화가 깨지고 그러면서 그 자체가 저는 홍준표 후보에게 좀 유리한 시그널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내일 발표될 것이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선 앵커께서 그렇게 질문을 물어보시니까 제가 볼 때는 좀 홍 후보가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뭐 지켜봐야 되겠죠. 네. 여론조사 수치상으로는 지금 그 나머지 두 후보들보다 이제 2배 조금 정도 높게 나오기도 나오고 하고요. 예. 비슷한 생각이십니까? 그렇죠. 뭐 당원 투표 50하고 여론조사 50인데요. 당원 투표에서도 홍준표 의원은 지금 현역 대구의 의원이고, 네. 그다음에 두 번의 당 대표를 했고 대선 후보를 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심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다른 이제 김재원 의원이나 유영아 전 의원 유영아 변호사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론에서도 사실은 이제 가장 좀 앞서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심 50% 여론조사 50% 간다면 이제 홍준표 의원이 좀 유리할 가능성이 있고요. 문제는 저는 그 홍준표 의원이 된 다음입니다. 네. 홍준표 의원이 후보로 선출된 다음에 홍준표 의원의 지금 지역구가 비계되거든요. 그러면 6월 1일 날 또 보궐선거를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성 을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홍준표 의원의 지역구의 보궐선거를 그러면 또 놓고 김재원 후보하고 이영하 후보가 아마 세게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김재원 전 의원과 유영하 변호사는 그 홍준표 의원이 됐을 경우에 비계되는 그 수성을 놓고 물밑에서 상당히 기싸움을 하고 그 과정에서 아마 단일화도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2등이 되는 게 유리하겠군요. 이번에 2등이라도 하는 게 그렇다면. 그 성적표도 중요하죠. 네. 중요하고 아마 당에서도 어차피 보궐선거에 대해서 바로 이게 경선 결과가 나오면 바로 또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네. 또 보궐선거 후보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계속 이어지는 그 고차방정시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두 분도 어쨌건 지금 1등을 목표로 하고 계신 분들인데 저희가 2등 얘기한 것은 이제 가정에서 그렇죠. 상황을 가정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네. 뚜껑은 열어봐야 이제 아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시니까 이제 보궐선거 말씀하시니까 생각난 얘기인데 네. 이게 지방선거하고 지금 대선 끝나고 바로 이제 지방선거 있고요.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당연히 보궐선거 할 수밖에 없죠. 네. 성남도 마찬가지고 분당 갑도 그렇고 말이죠.
근데 이게 좀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긴 한데 좀 이익을 좀 달렸으면 좋겠어요. 지방선거, 총선거 또 뭐 다른 선거 이래가지고 한 번 떨어지면 조금 있다가 또 몸 풀다가 또 다른 선거 나오고 이 너무 이러다 보니까 네, 네. 회전문 선거가 회전문 인사라기보다 회전문 인사는 누가 임명한 거니까 인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회전문 선거도 그냥 국민들이 선출하는 거니까 별 문제 없다 하더라도 네, 네. 조금 그런 부분도 좀 하나의 정치 문화로 좀 이렇게 좀 자제됐으면 좋겠어요. 떨어지고 바로 또 다른 선거에 나가고 당선되고 그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네, 일리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오늘 이제 분수령인 것 같습니다. 네. 박병석 그 국회의장이 어제 저희가 전국 분석하면서 협치 요정이라는 그 별명을 누가 명명했었는데 진짜 협치 요정이 되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우선 박병석 의장 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국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요. 국회의원의 모든 활동은 국민의 대변자로서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임해야 된다는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검찰개혁법과 관련돼서 오늘 여야 원내대표에게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전달했습니다. 8개항에 달하는 최종안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오늘 양당의원총회에서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네, 저희가 앞서 그 일부에서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은 의총을 통해서 수용하기로 결정을 했고 민주당은 지금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그 중재안의 내용하고 그다음에 그 양당의 입장 두 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 교수님부터 하시죠. 저 역시 그 박병석 의장이 정말 국회의장으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한몫했다고 봅니다. 네. 저도 사실은 어제까지 마주보고 달리는 폭주기관차처럼 강대강의 대결이 예상이 됐는데 저도 사실은 이 정도에서는 누군가가 좀 현명한 지혜를 내놔야 된다고 보고 그건 양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4월 달 무조건 밀어붙인다는 그 기세를 좀 꺾고 좀 쉬어가는 양보가 있어야 되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반대만이 아니라 검찰개혁의 큰 방향 그리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하는 큰 방향을 장기적으로 논의하자. 그 대신 부작용 없이 하자라는 이야기를 받아들이면 충분히 저는 타협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과 거의 비슷하게 이제 박병석 의장님이 중재안을 내놨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또 다행히 오늘 오전 의원총회에서 이 부분을 추인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네. 그 아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바로 마이크 대고 생중계를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검찰개혁의 큰 방향을 가되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그 부수 법안들에 대한 그리고 여러 가지 부작용과 후유증과 빈틈에 대해서 철저히 논의를 해서 새로운 특위를 만들어가지고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한다고 돼 있는 것이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만 오늘 의원총회가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수용을 한다면 정말 파국으로 치달을 뻔했던 이 입법 전쟁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 개인적인 우려로는 제가 지금 느끼는 요 며칠 사이의 민주당의 분위기로는 강경파가 워낙 지금 주도권을 가지고 득세하는 상황이어서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총 결과 나오면 저희가 바로 말씀드리겠고요. 앞서 이제 못 들으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계시니까 중재안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잠깐 정리해 드리자면은 일단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으로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6대 중대 범죄를 검찰이 지금 수사권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2대 범죄, 나머지 4개는 빼고 2대 범죄는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부패, 경제 범죄입니다. 경제는 피해액이 1억 원 이상인 대형 경제 범죄, 그다음에 부패는 3천만 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계속 수사권을 일단 갖되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여야가 구성을 해서 6개월 안에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든다. 입법을 한다. 입법을 하고 입법한 이후에 1년 내에 중대범죄수사청이 발족한다. 그러면 그때는 여기로 다 이제 수사권을 넘기게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검찰의 수사권이 이제 없어지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4월에 일단 이 법을 통과시키자. 이 검수완박과 관련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시행은 4개월 후에 한다라는 내용이 이 박병석 중재안이고요. 국민의힘은 수용을 했고 민주당은 지금 의총 중입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일단 이 검수완박의 다른 표현이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잖아요. 네. 그 방향에 대해서는 거부하기 어려워요.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자. 그러니까 6대 범죄를 남겨뒀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아직 수사기관이 만들어지도 않았는데 중대범죄수사청이 됐건 무슨 이름이 무엇이 됐건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논리였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한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수사와 기소는 분리한다는 원칙을 다시 표명을 하고 원칙을 명시를 하고 그 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 등 이러한 기구를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3개월 유예한다고 그랬던 거 아니었어요. 네. 검수완박법은 그걸 좀 늘리고 말이죠.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하고 그리고 결국은 아무튼 6대 범죄, 2대 범죄를 남겨놨는데 아까 말씀처럼 그거조차도 다 일단 그게 다 만들어지면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지면 그것도 다 이제 다른 기구에 남긴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여야가 좀 양보할 수밖에 없는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른바 중재안인데 국민의힘은 이제 일단 수용을 했는데 민주당이 그때 어쩔지 모르겠어요. 민주당은 지금 현재 원래 검수완박 얘기가 나왔던 걸 지금 급박하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처리하겠다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각에서 나온 얘기가 문재인 정권 때 수사라든지 뭐 대장동 사건 수사 이런 것들을 의식한 게 아니냐라는 추론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네. 근데 만약 이렇게 된다면은 민주당이 우려하는지 안 하는지 모릅니다만 그런 우려가 별로 반영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이 지금 현재 박병석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을 거부할 명분이 좀 약할 것 같아요. 자신들이 바랬던 거는 그대로 하는데 그게 한시적으로 좀 이제 타협을 해서 좀 기구를 만들면서 하자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별로 거부할 명분이 없어요. 게다가 6대 범죄를 다 준다는 게 아니라 4대 범죄 여전히 안 하는 걸 하고 2대 범죄만 남긴다는 거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거부하면 그야말로 이거는 이 모든 협상이나 타협은 조금씩 양보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게 합의제 민주주의의 정신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거 4개는 그래 일단 가져가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마저 이제 민주당이 거부할 명분은 없는데 네. 현재 지금 일각에서 우려하는 그러한 수사와 관련돼서 정권과 관련된 수사 때문에 이렇게 자꾸만 서두르는 게 아니냐라는 그게 사실이라면 이마저도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글쎄 민주당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것마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명분이 약한 예. 정치가 명분으로 하는 건데. 네. 또 하나 이제 그 좀 제 추론입니다만은 민주당의 의총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4개 중대범죄 수사는 다시 이제 넘기기로 했고 2개 저기 부패범죄하고 경제범죄만 이제 그들이 유지를 일단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 내 강경파에서 혹시라도 이것을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와 연관시켜서 남겨두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냐라고 곡해를 하게 된다면 그리고 이 부분에 그런 그 곡해가 민주당 내 어떤 주도적인 분위기로 지배가 된다면 그 또 만만치 않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민주당의 의원들은 뭐 검찰 개혁의 본래 목표라고 하는 그런 신성시되는 어떤 과제를 수행한다는 것도 있습니다만 당연히 그 이재명계에 친하신 분들이 또 많이 이 앞장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분들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의도를 또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2개를 보류시키기로 한 이 경제범죄와 부패범죄에 있어서는 대장동 게이트가 딱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네.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만약에 그 기우, 우려 이것들이 전면화된다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분위기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제가 개인적인 추론을 해봅니다. 네. 중재안이 서너 차례 회동을 통해서 합의한 아니다라는 그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로 그 추론했을 때는 아마도 지금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도 여기에 이제 원칙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 의원총회에서 앞서 말씀하신 이제 강경파 의원들, 철험회 소속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지 네. 이게 이제 관심이고요. 민주당 의총장 앞에 저희 지금 취재진이 예. 나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오면 이제 바로 전해드릴 테고 현장 화면이 혹시 들어오고 있나요? 의총장 앞이? 예,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이곳입니다. 저희가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요. 이곳에서 지금 국회 본청 2층이죠, 저희가? 예, 2층에서 여기서 지금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고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이미 끝난 지 오래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빨리 결론 정했고 지금 민주당 의원총회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토론이 꽤 길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추론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취재진들을 앞에 기다리고 있고요. 끝나면 의원총회가 끝나면 원내 지도부가 나와서 결론을 발표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시각 국회 의사당 2층입니다. 이곳에서 네. 박용진 의원인가요? 네, 박용진 의원이 잠깐 나왔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나온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끝나면은 저희가 발표도 생중계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중재안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지는데 최장 1년 6개월이 1년 6개월이. 걸리는 것이죠.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우려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1년 6개월이면 그동안 뭐 검찰 수사할 수 있는 게 다 하는 거죠. 네. 게다가 지금 부패하고 경제니까 거기 사실 중요한 건 다 들어가요. 네. 부패 경제 말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아마 그런 부분들을 글쎄요, 일각에서 생각처럼 우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만약 거부할 명분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완전히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하겠어요. 그 4대 범죄는 포기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아마 민주당도 게다가 국회의장이 강력히 요구한다는 말까지 했잖아요. 근데 네. 이걸 만약 거부하게 된다면 본회의 직권상정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현실적인 이유를 생각한다면 이걸 거부하는 게 명분도 그렇고 네. 실리도 그렇고 지방선거 바로 앞두고 있고 예. 국민들이 보기에도 저렇게 국회의장이 미국 캐나다 방문도 포기하고 이렇게 중재안을 냈는데 그걸 거부한다? 이건 진짜 너무하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지방선거가 있으니까요. 예, 예. 전 이거 받아들일 것 같아요. 예. 모르겠습니다만. 네. 결과를 지켜보고요. 네. 마지막으로 김 교수님께 네. 이게 지금 중재안 받아들여져서 이게 하게 된다면 지방선거에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 그 전망을 좀 그러니까 들어보겠습니다. 극단적 대결로 갈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열성 지지층들이 더 결집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네. 이제 중도층에 있는 분들이 그 검수완박의 강행철에 대해서 만약에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면 민주당이 불리하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민주당 뜻을 따르게 된다면 뭐 민주당이 유리하게 되겠지만 저는 지금 어제까지 그 진행했던 강경한 드라이브를 계속했다면 민주당한테는 저는 절대 득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만약에 오늘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민주당도 받아들이고 국민의힘도 받아들여서 극적인 타협을 하게 된다면 이제는 검수완박 이슈 자체는 지방선거의 중요한 정치적 이슈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그 검수완박이 아니라 인사청문회 정부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저도 국민의힘 소속입니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 좀 더 부담이 커질 수가 있는 거죠. 네. 사실 정치적 의도로 생각해 보면. 네. 그래서 검수완박이 계속 강행될 때는 오히려 인사청문회 여러 논란이나 문제점이 덮이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 검수완박이 이렇게 합리적인 어떤 중재안에 의해서 해결이 되면 모든 전국의 시선은 인사청문회와 윤석열 정부의 어떤 방침 이걸로 가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훨씬 더 국민 눈높이에서 열심히 잘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인사청문회 지금 그 일정이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의원들이 한 명씩 다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회 본청의 모습이고요. 결론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나와서 결과를 발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과연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진 것인지 의원들의 표정으로 봐서는 아직 잘 반응이 안 되고요. 마스크 써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뭐 약간 홀가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일견 봤을 때는 그러나 뭐 정확히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 마지막에 아마 원내 지도부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안 보이죠? 지금 네, 아직 안 원내 모습이 아직은 안 나오고요. 이제 민주당이 오늘 지금 철험의 소속인 김남국 의원, 또 최강욱 의원 모습이 보입니다. 어떤 표정인지, 어떤 마음인지 잘 읽혀지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이제 수용한다라고 하면은 이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4월에 입법을 하게 되고요. 4월 이제 뭐 합의 통과되는 거죠. 합의 통과되고 네, 나오는군요. 발표하겠네요. 지금. 네,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표 내용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예. 큰 소리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수용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재안에 좀 부정한 것들은 향후 우리가 보완해 가겠다라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결론을 말씀드리고 질문 없으면 제가 좀 더 이야기를 할까요? 예. 앞으로 그러면 오늘 안건 조정이나 이제 오늘 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그 법사위의 법안 그 심사 과정이 당연히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합의한 또 수용한 내용을 법문화시키고 성안해서 그래서 향후에
법사위의 심사 일정을 돌입하게 될 텐데 그러면 아무래도 법사위에 지금 안건조정 소위에 이 안건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두 개 법이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그래서 이 부분을 안건조정위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안건조정위는 철회하고 법안 소위에서 심사위에서 법사위의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밟을 겁니다. 본회의는 다음 주에는 열어서 이 두 개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을 처리하고 그러게 되면 이제 5월 3일 있는 국무회의에 최종적으로 이송되어서 의결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죄송합니다.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이 권한으로 생긴 여러 가지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는 문제 의식하에 기소권과 수사권이 이번에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강하게 우리가 주장했고 또 이번에 의장 중재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시기를 마냥 끌 수 없기 때문에 4월에 처리한다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가의 반부패 수사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국형 FBI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반복해서 주장을 했고 또 요구를 해왔던 것이죠. 저는 이 세 가지 부분이 기본적으로 반영되었다라고 봅니다. 의장의 중재안에 보면 우선 검찰이 그동안 직접 수사를 했던 6개 분야의 범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4개는 향후 이 법이 통과된 4개월 이내에 폐지를 합니다. 그리고 남은 2개에 대해서도 저희는 같이 폐지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은 과정에서 제침에 2개 얘기를 하다가 3개 얘기하다가 이제 마지막 의장께서 2개로 이제 좁히었습니다만 오늘 중재안을 보니까 저희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정리가 된 거냐면은 향후에 전체적인 취지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다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이 이제 분리된다라고 하는 게 1번 항부터 5번 항목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5번 항목의 내용을 보면 향후 한국형 FBI 가칭 중대범죄수사처를 만들기로 했고요. 그 만드는 절차를 사개특위를 구성해서 국회에 민주당이 위원장인 그리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정한 사개특위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이 한국형 FBI를 6개월 이내에 만드는 법을 처리하고 그 법이 처리된 이후로부터 1년 이내에 이 한국형 FBI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건 저희도 그동안 얘기를 해왔던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 지금 검찰의 그런 그 6대 범죄를 담당해온 수사 인력과 또 국가수사본부 안에서도 이 6대 범죄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인력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인력들을 모아서 그런 한국형 FBI가 만들어지면 현재 그 검찰이 하고 있는 2대 남겨놓은 이번에는 바로 4개월 후에 폐지되지 않고 남는 이 나머지 2대 범죄도 길게 보면 향후 FBI법이 처리되는 길게 보면 6개월 그리고 그 준비를 거쳐서 설립하는 1년 6개월 내에 이 2대 범죄도 이제는 직접 수사권이 폐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보완 수사와 보완 수사 요구권이라고 있습니다. 좀 저도 이번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이해를 한 대목인데 그런데 저희는 지난번 당론을 통해서 이제 보완 수사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완 수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정리한 부분은 공소의 제기와 그리고 유지에 필요한 그 송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와 관련해서 저희가 소위 그동안 문제됐던 별건 수사를 법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합의를 한 것입니다. 저희는 이 부분 또한 대단히 그동안에 남발됐고 또 남용되었던 그런 검찰의 그런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저희가 장치를 확실히 만들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혹시 좀 더 추가적으로 부분 말씀 주세요.
혹시 뭐 부족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보완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입장에서야 이 6대 범죄의 수사권을 4개월 후에 모두 다 그냥 폐지하면 뭐 더할 나위 없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장님도 또 우리 그 국민의힘에서도 끝까지 바로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한국형 FBI를 만들면 그때 다 폐지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뜻이 그대로 다 반영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한국형 FBI 설치법을 사개특위에서 6개월 이내에 만들고 또 그 이후에 1년 이내에 실제 그 기구가 출범을 하기 때문에 그 출범하면은 이 2대 중대범죄도 폐지하기로 한 만큼 그것을 저희 향후 국회에서 속도 있게 또 책임 있게 뒷받침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청은 어쨌든 그 윤석열 당선인 취임 이후에 그런 건데요. 거부권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없으실까요? 윤석열 후보의 핵심 측근이라고 하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윤석열 대표를 만들어낸 국민의힘의 의원총회에서 수용해서 합의한 내용이 아닙니까? 본인들이 수용하고 합의한 것을 대통령 당선자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민주당이 이 박병석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여야가 팽팽하게 대치했던 검수완박 정국이 잘 마무리가 되는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서 중재안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 않겠고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것이 지금 이 박 원내대표의 표현으로는 한국형 FBI 앞으로 1년 6개월 안에 만들어져서 거기서 이제 완전히 수사권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두 분 평가, 총평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이 아마 수용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씀을 드렸는데 수용했고 잘 된 거예요. 잘 된 거 국회의장이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의회 민주주의에서 어쨌든 간에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이해관계가 무엇이라 하더라도요. 어쨌든 타협해내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6대 범죄에서 4대 2로 양보한 거 아닙니까 서로? 이런 건데 앞으로 이제 사개특위도 구성되고 또 여러 가지 또 그 미세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악마는 뭐 디테일이 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아직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해서 기본적으로 검찰에게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돼 있었다. 특히 이제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것 때문에 얘기가 됐던 거 아니었겠어요. 네.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 성능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해서 이제 검수완박은 이쯤 하고 의회에서 더 많이 이렇게 논의를 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 있어요. 지금 사개특위도 만들어야 되고 한국형 FBI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걸 잘 좀 논의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박병석 국회의장이 임기를 만료를 앞두고 이제 큰 역할을 했고 이렇게 되면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 때 이 내용들이 반영된 법안이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그리고 이 지금 정권이 교체되는 과도기에 이런 사실 검수완박과 같은 굉장히 소모적인 정쟁으로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도 윤석열 당선인도 민생, 경제를 챙겨야 되는 것이고 임기 지금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도 민생과 경제를 마지막까지 놓지 않아야 되는데 쓸데없는 정쟁의 씨름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좀 불편했기 때문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 합의를 하고 새로운 어떤 절충점을 찾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내고 국민들의 어떤 공감대 속에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인도 남은 것은 인수위의 마지막 작업을 정리하면서 내각 인선의 어떤 국민적인 여론을 주시하고 그리고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정체성, 칼라, 혁신성 이런 것들 좀 보여주면서 민생에 좀 올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네. 민생 현안 시급한 것들이 참 많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오늘 그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에 그 별건 수사 검찰이 그 문제됐었던 별건 수사 문제도 이제 여기서 이제 없애는 쪽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네, 그게 문제가 많이 됐던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처리가 되고 5월 3일 국무회의 마지막 문재인 정부의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하게 됩니다. 오늘 최창렬 용인대 교수님, 김근직 경남대 교수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검수완박 중재안을 여야에 전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모두 의원 총회 논의 끝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6일 지방선거에 출마할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로 김은혜 의원이 확정됐습니다. 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의 공천 배제 결정을 이틀 만에 철회하고 서울시장 후보를 100% 국민 경선으로 뽑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서를 교환하고 대화로 대결의 시대를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 대화 재개는 다음 정부 몫이 됐지만 김 위원장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대의를 갖고 남북 대화에 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외교 청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억지 주장을 반복한 데 대해 외교부는 구마가이 나오키 주일 대사관 총괄 공사를 불러 강력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한일 관계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한 가운데 정부는 다음 주부터 대중교통을 비롯해 실내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물 섭취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에 대한 대면 면회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11년 만에 가입자가 크게 떨어진 넷플릭스의 주가가 하루 35% 폭락하는 등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 전체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대화로 대결의 시대를 넘어야 한다며 북미 대화도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 퇴임을 앞두고 친서를 주고받았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친서에서 김 위원장과 한반도 운명을 바꿀 확실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하지만 남북 대화가 희망했던 곳까지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화의 진전은 다음 정부의 몫이 되었지만 김 위원장이 한반도 평화라는 대의를 간직하며 남북 협력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오는 25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2급으로 하향되지만 격리 의무는 유지됩니다. 현재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된 코로나19 확진자에게는 7일 격리 의무가 부여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등급이 내려가도 격리 의무를 해제할지에 대해서는 최소 4주의 이행기를 거쳐서 다음 달 23일쯤에 다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행기 동안의 의료 대응 체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일반 격리 치료의 안정성 문제를 검토해서 격리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부터 영화관과 실내 공연장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시식도 허용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5일 0시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 섭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영화관과 실내 공연장, 실내 스포츠 관람장 등에서 관람 중 취식이 가능해집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정부가 요양병원과 시설의 접촉 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그동안에는 비접촉 면회만 가능했던 요양병원과 시설의 접촉 면회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안전한 면회를 위해서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된 뒤에 격리 해제일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만 면회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와 시설 입소자는 4차 접종까지 마쳐야 하고 면회객은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3차 접종까지 한 사람, 17세 이하는 2차 접종까지 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에 후유증을 겪거나 목숨까지 잃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정부로부터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제대로 된 사과라도 하라며 지금도 매주 거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현숙 씨는 아직도 지난해 9월 16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꺼리던 남편은 9살 난 딸을 위해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있는데 한 4시쯤에 마비 증상이 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결과가 나오고 보니까 이제 뇌출혈이 발견이 된다.
이렇게 출혈이 안 되는 경우는 내가 수술하면서 처음 봤다. 그래서 사회자가 문제가 많네. 수술 뒤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던 남편은 2달도 안 돼 세상을 떠났습니다. 급작스러운 죽음 뒤 이 씨는 피해 보상을 신청했지만 정부는 기저질환 등 다른 원인이 있는 것 같다며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좀 중환자실에 어렵게 좀 해서 아이랑 마지막 면회하고 아빠 인사시키고 백신 맞고 6시간 만에 뇌출혈이 왔는데 누가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지난해 2월 코로나19 예방 접종이 시작된 뒤 수많은 부작용 사례가 보고됐지만 실제 인과성을 인정받아 보상까지 이어진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입법조사처 자료를 보면 18차에 걸친 전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전체 11,000여 건 가운데 보상이 결정된 사례는 4,000여 건입니다. 사망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인정 비율이 낮은 것은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법조사처 역시 의학적으로 충분한 자료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과성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지금도 매주 집회를 열어 백신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이 더 없게 해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TV에서만 봤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니 충격이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와 같은 피해자가 안 일어났으면 하고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정책과 방안을 정확하게 지시하고 직접 실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 책임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앞으로도 집회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 부실 관리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후임으로 노태학 대법관이 내정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의 후임위원으로 노태학 대법관을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노태학 내정자가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면서도 공정한 재판 업무를 수행했고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직을 수행한 경력이 있어 중앙선관위원회 직무도 훌륭하게 수행할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 반영을 요구하며 이틀째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전장현은 오늘 아침 8시쯤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해 열차 운행이 5분 정도 지연됐습니다. 전동차에 탑승한 장애인들은 지하철 바닥을 기어가는 오체투지 방식으로 시위하며 장애인 이동권과 탈시설 지원 등을 위한 예산 배정과 특수교육법 제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상황에서도 서울 시민들의 식생활 만족도가 소폭 높아졌지만 20대와 학생, 일용직 등 경제 사정이 불안정한 집단에서는 만족도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에서 10월 만 18세 이상 시민 4,039명을 대상으로 벌인 먹거리 통계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현재까지 우크라이나가 입은 피해는 건물과 시설 가치만 따져서 우리 돈으로 7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향후 피해를 복구하려면 수천억 달러가 들 것이라며 2차 대전 이후의 마셜 플랜과 같은 재건 계획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송태엽 기자입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침략 이후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파괴된 교량만 300여 개, 도로는 8,000km가 넘습니다. 주택 피해는 셀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세계은행이 건물과 기간시설 피해만 추산했는데 현재까지 피해액이 600억 달러, 우리 돈 74조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hat doesn't include the growing economic costs to Ukraine's economy, and also, of course, the war is still ongoing, so those costs are rising.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IMF 연차 총회 화상 연설에서 러시아 침공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만회하려면 매달 70억 달러, 우리 돈 8조 7천억 원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모든 피해를 재건하려면 수천억 달러가 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2차 대전 후 유럽 재건을 위해 도입됐던 마셜 플랜과 비슷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The goal of the plan is not to recover the destroyed economy, but to build the new economy in Ukraine, which will be fully integrated into the EU.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의 동결된 자산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있는 러시아 중앙은행에 동결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국제사회와의 협의와 동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YTN 송태엽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예상보다 큰 폭의 금리 인상 뜻을 내비치며 뉴욕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보도에 김선희 기자입니다. IMF 총회에 참석한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다음 달 미국의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다음 달 3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존 인상폭이었던 0.25%포인트의 2배인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So it is appropriate, in my view, to be moving a little more quickly. I would say that 50 basis points will be on the table for the May meeting.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 의장이 이렇게 금리 조정폭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다음 달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의 금리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억제의 중요성을 말하며 물가 안정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자극받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8.5%로 연준 목표치인 2%를 4배 이상 넘은 상태입니다. It's absolutely essential to restore price stability. Without price stability, really the economies don't work without price stability. 개장 초 오름세를 보이던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 시사 발언이 전해지며 급락했습니다. 나스닥은 2% 넘게 떨어졌고 S&P와 다우 지수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어제 오늘 넷플릭스의 추락 그리고 뮤직하우가 규제를 받게 됐다는 소식 화제입니다. 경제부 조태현 기자에게 자세하게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넷플릭스 주가가 뭐 떨어져도 너무 많이 떨어졌더군요. 네. 조금 전에 보니까 지금 나스닥이 떨어졌다 이런 소식이 나오던데 네. 오늘도 3.5% 떨어졌고요. 어제는 35%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연초와 비교하면은 한 60% 넘게 급락한 수준이고요. 넷플릭스만 떨어진 게 아니라 동종 업계라고 할 수 있는 디즈니나 로쿠, 파라마운트 같은 비슷한 업종의 회사들의 주가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국내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데 그 넷플릭스와 연계한 주가 연계 증권 그러니까 ELS가 있거든요. 이것들도 지금 손실 구간에 진입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으니까 영향이 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배경을 보면은 지난 1분기 실적 발표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성장세는 이어갔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크게 유료 회원이 20만 명이 줄었어요. 이게 2011년 이후 처음이었는데 이렇다 보니까 지금 성장세가 한계에 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좀 주가가 많이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물론 러시아 철수하면서 거기서 70만 명 줄었다고 하지만 아시아 빼고 나머지 다 줄었더군요. 그렇죠. 이제 러시아 사태의 원인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넷플릭스 쪽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계정 공유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흔히 그 한 사람의 아이디를 가지고 여러 명이 사용하는 거 이렇게 사용해서 새로 가입하지 않는 가구가 한 1억 가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좀 영향을 미쳤다는 게 넷플릭스의 설명입니다. 네. 그래서 뭐 광고를 가입료 대신에 광고 모델도 검토하겠다. 그렇게 그렇죠. 예, 광고를 삽입하고 하는 거를 지금까지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봤었는데 이번에 좀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 나왔고요. 이런 거 보면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너무 포화된 상태가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토종 OTT들이 있지만 외국에서도 우리가 흔히 아는 넷플릭스의 뭐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것도 있고요. 애플도 있고. 그렇죠. 뭐 HBO Max라든지 여러 개가 난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성장세에 대한 좀 우려가 시장에서 커진 모습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서서히 종식적으로 조금씩이나 가면서 다시 이제 영화관 쪽으로 수요가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들도 같이 떨어진 것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OTT가 뭐 웨이브도 있고 티빙도 있고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이게 문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에 너무
너무 많은 업체들이 생겼다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 OTT 시장 자체가 초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역할이 좀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데요. 경쟁이 심해지면서 이게 잘 안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상태고요. 지금 나오는 건 정말 빙산의 일각입니다. 일부만 지금 담아서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또 계정 공유 같은 문제는 넷플릭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부분 비슷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언제 어느 회사의 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 없나요? 계정 공유를?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가 요금제로 그거를 하겠다. 그래서 3개국 정도에서 그걸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여론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공짜로 볼 수 있는 걸 갑자기 돈을 내고 추가요금을 내라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하긴 하겠지만 이게 시장에 그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웨이브나 티빙도 어쨌건 투자를 많이 해놨는데 지금 실적이 안 좋다고 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투자는 계속 늘리고 있다면서요? 이 부분은 넷플릭스도 좀 고민인 부분인데요. 넷플릭스 이번에 컨퍼런스 콜의 내용을 보면은 그 지금 뭐 오징어 게임이나 유명한 이런 자체 제작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이게 OTT에선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투자를 계속을 하긴 하되 이 투자의 증가세를 조금씩 낮춰 나가겠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기업들도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에 자리를 잡으려면 투자는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를 어느 정도 조절할 것이냐 이게 상당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뮤직카우. 사실 이제 못 들어본 분들도 많았거든요. 저도 사실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좀 설명해 주시죠. 이 조각 투자라는 게 요즘 젊은 세대에서 상당히 좀 인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여기 보면은 비싼 자산이 있을 때 그걸 사업자가 사들이고요. 이 자산에 대한 수익권을 쪼개서 판 다음에 수익을 나눠주는 개념입니다. 조금 어려운데 뮤직카우로 보면은 뮤직카우가 그래픽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저작권을 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의 형태로 바꿔서 판매를 하고 이거를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투자자들은 그 지분만큼의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주식시장이랑 상당히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논란이 생겼습니다. 주식이랑 비슷한데 왜 너희들은 인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냐. 이 문제가 돼서 금융당국이 들여다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 투자 계약 증권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증권업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개월 안에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 구조도 바꾸고 어떤 대응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작권을 사서 그것에 대해서 수익이 나면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쪼개서 팔고 그래서 그 저작권료 청구권 가격이 어제 발표 난 다음에 떨어졌습니까? 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저작권을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저작권에 대한 수익 청구권을 거래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이게 이번에 금융당국의 발표가 나오면서 좀 확실해진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저작권의 그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만약에 이 회사가 없어지면은 그 청구권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그렇겠군요. 그렇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얼어붙은 분위기인데요. 거기다가 또 이번에 보면은 금융당국이 제재를 유예하면서 기존 상품은 유지를 하되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거는 지금은 유예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심리가 좀 악화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뮤직하우가 매일 산출하는 저작권 지수가 있는데요. 이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코스피의 주가 지수 이런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나오고 있지만 올해 초와 비교하면 한 30%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또 이게 다른 조각 투자 그러니까 뭐 한우라든지 와인이라든지 이런 실물 투자 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초기니까요. 제도를 정비하는 또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도권 안으로 들어갔다는 점에서는 꼭 나쁘다고만은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종신 씨가 하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부 조태영 기자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 옆에 있는 이 얼굴들. 베이징 올림픽 때 금메달 따낸 자랑스러운 쇼트트랙의 최민정, 황대현 선수 치킨 연금 받게 됐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지은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 기자 나오십시오. 네, 스포츠부입니다. 네, 치킨 연금 전달 행사가 열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때 큰 관심을 받은 치킨 연금 수여식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먼저 금메달리스트인 최민정, 황대현 선수는
만 60세까지 치킨 주문이 가능한 포인트를 하루에 3만 원씩 받게 됩니다. 치킨 가격이 인상될 경우에는 이 포인트도 같이 올라갑니다. 23살인 최민정 선수는 앞으로 37년, 22살인 황대원 선수는 38년 동안 무료 치킨을 먹게 되는 셈입니다. 네, 이 치킨 연금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겁니까? 네, 지난 2월 베이징 올림픽 때 남자 쇼트트랙 편파 판정 문제를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황대원 선수가 어이없는 실격을 당하면서 선수단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었는데요. 당시 윤홍근 한국 선수단장이 황대원 선수에게 어떻게 하면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격려 방안을 묻자 황대원 선수가 평생 치킨을 먹게 해주면 금메달을 딸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한 데서 치킨연금이 시작됐습니다. 실제로 황대원 선수는 어제 자신을 치킨연금 창시자라고 재치 있게 소개해서 사람들을 웃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황 선수의 소감 들어보시죠. 밖에 쏘아올린 공이 이렇게 터질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그때 그 분위기가 너무 좀 많이 심각했기 때문에 조금 분위기를 풀어보고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최민정 선수는 반응이 어땠습니까? 네, 최근 세계선수권 4번째 종합 우승을 이루고 돌아온 최민정 선수. 평소에는 무표정한 표정으로 얼음공주라고 불리는데요. 어제는 미소를 보였습니다. 좋은 경기로 행복을 안겨드리겠다는 포부 역시 밝혔는데요. 최민정 선수의 말입니다. 저도 이렇게 큰 행복을 받은 만큼 재미있는 경기 보여드릴 수 있게 해서 응원해주신 국민분들께 행복한 경기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니까 다른 선수들도 있는 것 같은데 같이 이 치킨 연금을 받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출전 선수 모두 19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치킨 연금은 메달 색깔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책정됐는데요. 먼저 은메달을 딴 쇼트트랙 남녀 개조 대표팀, 빙속의 차민규, 정재원 선수는 20년 동안 치킨 연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주문 가능 횟수는 일주일에 2번으로 매일 가능한 최민정, 황대원 선수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동메달리스트인 빙속 김민석, 이승훈 선수는 10년 동안, 그리고 컬링 김경애 선수 등 격려상 5명은 1년 동안 무료 치킨을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뭐 매일이건 일주일에 2번이건 치킨을 그렇게 계속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다른 사람한테도 줄 수 있는 건가요? 네, 자신이 먹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치킨을 시켜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민정, 황대원 선수 모두 주변 사람들과 함께 즐기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가장 먼저는 가족들이랑 제일 먼저 먹고 싶고, 그리고 치킨을 이제 워낙 많이 주셨으니까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이랑 다 같이 만날 때마다 집에 가서 동생과 제일 먼저 시켜볼 것 같고, 그 다음은 저와 함께 운동하는 후배들과 치킨을 나눠 먹고 싶어요. 치킨업체 측은 올림픽 이후에 동계체전과 세계선수권 대회가 계속 이어져서 연금 지급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는데요. 또 치킨 연금에는 약 20억 1천만 원을 쓴다고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YTN 이지은입니다. 오늘의 경제지표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보시겠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이어지며 2,700선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급등과 인플레이션 우려, 또 공격적인 긴축 정책 등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 넘게 빠지면서 920선을 전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보시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출렁였습니다. 파월 의장이 다음 달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자 기업 실적에 대한 낙관론이 사라지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환율 상황 보시죠. 원달러 환율 1,240원대까지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파월 의장의 이른바 빅스텝 발언과 뉴욕 증시 하락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위안 원 직거래 환율은 1위안당 191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입니다.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유럽연합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 가능성과 리비아의 원유 생산 차질 문제가 유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지표였습니다.
현재 서울은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듯 하늘 표정이 무척 흐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머리카락이 휘날릴 정도로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어제보다 5도나 낮은 16.6도에 머물고 있고요. 다소 서늘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북부 지방은 비의 양이 적겠지만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릴 가능성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지만 비의 양이 워낙 적어 대개 건조함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내륙 곳곳에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남아 있고요. 전국적으로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여기에 동해안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어 산불 위험성이 무척 큽니다. 산불 등 대형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9도로 중부지방은 예년 수준 보이겠고요. 비가 내리지 않는 남부지방은 따뜻한 남서풍이 불며 광주 25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서울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며 때이른 더위가 찾아오겠고요. 일요일에는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를 전망입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양간 지풍이 불면서 대형 산불 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주말 동안 산을 찾으신다면 불씨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연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